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오늘 사실상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최종 경선 일정을 확정하며 단일화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에서 불붙기 시작한 보궐선거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권은 우상호 의원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이렇게 후보가 좀 압축됐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그렇습니다. 사실상 SNS에 이제 첫 행보를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행보가 이낙연 대표와 함께 남대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본인이 첫 출격 이렇게 페이스북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제 공식 출사표도 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본인이 언급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대문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11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랑 남대문 시장을 찾기로 했지 문재인 대통령은 간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건 지난해 2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된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문신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룰을 보면은 당원 50%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50%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 마음을 잡는 게 당내 경선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올린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남대문 시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 남대문 시장 하면 이제 서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토끼도 중요하지만은 중도로서 외연을 확장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대문 시장이라는 걸 강조한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박영선 장관, 전 장관이죠 이제 예. 며칠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역점을 둔 사업이 뭐냐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팀목 자금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또 그 장소를 본인이 부각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저 장소를 이낙연 대표와 박영선 전 장관 둘만 간 게 아니라 네. 다른 경쟁 후보인 우상호 의원도 같이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박영선, 우상호 두 분을 같이 데리고 이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오늘 행사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예.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또 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여론이 안 좋아요, 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취약 지역이죠. 취약 계층. 이런 쪽을 가서 좀 호소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구사해서 대책을 마련해 줬느냐. 네. 아마 그분들께 물어보면 답은 아니다라는 쪽이 많을 겁니다. 이제 와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저는 행보를 하는데 어떤 진정성이 이제 그분들이 이해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오늘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 참 이 경선에 출마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혼자서 뛰다가 이제 파트너가 생긴 셈인데 우상호 의원이 여성 후보에 주는 가점을 10%를 그 큰 이견을 내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아마 권리당원 쪽에서 50%가 반영이 되잖아요. 여론조사 50%. 예. 권리당원 쪽에서 우상호 의원 본인이 상당히 강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권리당원은 뭐냐? 역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굉장히 강한 그렇겠죠. 분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이제 지대인데 그쪽에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전 장관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2년에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했어요. 그 박영선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장관을 했지만 과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쪽으로 한번 합류할까 고민도 했고 지난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상호 의원은 그 지점을 이제 좀 아마 공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강조한 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를 지지한다. 사실 공개적으로 지지했죠. 같은 식사를 하는 또 사진을 또 식사하는 올리기도 사진도 했죠. 올렸고 문 대통령이 뭐 투표를 했다면 본인을 찍었을 거다 이런 예. 이야기도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소위 말해서 친문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두 후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주장들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이 과거에 했던 행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 쪽에서 아마 공격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아주 서로 나이스하게 스타트는 했지만 예. 이 양파적인 이 경선의 본질상 굉장히 서로 공방이 오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고 해서 제대로 된 문심이라고 강조할 수 없다. 내가 제대로 된 문심일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게 우상호 의원의 이제 전략일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두 사람 다 친문 핵심은 아니에요. 법문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두 분들이 역설적으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즉 문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득점 포인트, 강점 기반이 전혀 다른 게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86의 맏청이니까 당내 조직 기반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제 그런 강점을 갖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중적 인지도, 그쵸. 지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훨씬 우위에 있거든요. 여론조사하면은 거기에다가 우리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여성 가산점 10%까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전반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지금 열세에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문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본선 경쟁력이 누구에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문심 경쟁은 앞으로 계속해서 두 분들이 열성적으로 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게 대선하고 직결되거든요. 과연 어느 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판세가 바뀌기 때문에 피차 국민의힘대로 또는 민주당대로 필승카드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이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지명도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레이스가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럼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누가 과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감성의 시대입니다. 공감 정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권자들에게 감성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역시 이제 친문 핵심들도 누가 이길 카드인가라는 것을 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최종 경선 시간표를 확정해서 발표는 했습니다. 국민의힘 보면 서울시장 예비후보만 14명이고요. 부산시장은 9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후보 난립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우상호 의원도 벌써 뭐 7번째 정책 공약도 내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없이 너무 이제 단일화나 후보들 간의 이런 비방 공방만 서로 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사실은 정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의 관심은 과연 단일화가 될 건가? 또 국민의힘 내에서 나경원, 오세훈 뭐 두 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앞서가는 형국에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부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나경원 의원의 경우도 처음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부동산 대책을 우리 국민들이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재선 시장까지 했단 말이죠. 물론 시장 재임 기간은 5년이지만 그러면서 본인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또 과거에 내놨던 공약과 추진했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기반으로 하고 이제 지금 시대가 달라진 이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내놓겠다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제 언론에 아마 보도는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난립이라는 표현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다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한 분들도 꽤 있었고 지금 여론조사는 좀 들쭉날쭉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임기 말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기대에 어긋난 것들이 많았고 또 피로감도 많이 생겨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또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의 성추행 범죄 혐의로 생기는 이 선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여기에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을 통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이 후보들이 각자 본인의 비전을 통해서 심판을 하자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경선 레이스 그다음 그 이후에 전개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 이런 쪽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저는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 논의가 3월 초 정도까지 늦춰져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다 잘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네, 먼저 그렇습니다.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만큼 경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흥행 효과가 있어야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 이런 제안들을 다 거절한 어느 정도의 뜻한 바를 좀 이루게 될 텐데 경선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의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에 상당한 경선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당 이 대표로서 예. 그냥 국민의힘 경선 틀 안으로 들어와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고 이제 정리를 하셨고 안철수 대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을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별도로 본인이 준비를 해 나가겠죠. 그러면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됩니다. 예. 그런데 2월 5일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제 본선으로 해 나갈 분들을 고릅니다. 그러면 네 분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대1 TV 토론 형식의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각자 또 선거 운동을 할 텐데 지금 네 분으로 압축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손으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세 분 정도는 딱 꼽혀요. 그러면 역시 그 비중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이런 분들이 그 이외에 두 명은 또 누구로 좀 꼽으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 예비 경선에서는 여성 후보에 대해서 20% 가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아마 4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한 분은 그 한 자리를 놓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를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 관문을 통과하는 네 분이 누굴까가 관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분의 경쟁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뭐 흥행도 되고 관심도 끌어오를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이 이제 주시하는 것은 과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단일화를 할 거냐. 단일화가 된다면 상당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단일화가 안 될 경우는 3자 구도로 간다. 김정일 위원장이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일종의 전략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염두에 둔 말씀이다 오히려. 그래서 3자 구도로 가는 거를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이나 범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제법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경선도 충분히 흥행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단일화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혹은 국민의힘이 뜻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이 의원께서는 저하고 좀 상당히 전망과 평가가 좀 다르네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은 이 단일화가 굉장히 순조롭게 순풍을 타야 되고 그리고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기싸움이 도를 넘었어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사를 보면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지금 자극하고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좀 용납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상식을 넘었다. 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완전히 이제 무시 전략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면에 지금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원샷 오픈 경선을 하자. 또 이것도 지금 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대국민 서약을 하자 해도 그것도 뭐 나는 별로 관심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우리는 3자 대결로 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이 얘기는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높아요. 당장 이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가 돼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 그리고 당장 단일화가 되기 좀 어려운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양쪽이 좀 휴전을 해라. 휴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후보직에만 충실해라.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게 지금 무소속인데 이분도 이제 훈수를 했어요. 어떻게 제1야당에 제2야당을 이렇게 공박을 하느냐. 이렇게 가지 말고 정책 경쟁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상이 계속된다면 후보 단일화는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3월이 지나도 단일화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하나의 전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양상이 계속되면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위험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상처가 많이 난 단일화이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상당히 그만큼 감퇴될 것이다. 그럴 경우는 이제 과연 단일화가 된다 해도 꼭 승부를 본인들이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조직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24개 구청장이 민주당이거든요. 지금 조은희 서초구청장 한 명만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더구나 또 뭐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 90% 이상이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이 꼭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은 국민의힘이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예.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박빙의 승부,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민주당은 단일화되기를 원하지 않죠. 민주당은 3자 구도로 가기를 원하죠. 과거에 2002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해창 총재죠. 제가 그 당 중앙일보 기자로 출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 대선 레이스가 쭉 전개가 되면서 그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후보 두 분 간의 단일화를 가지고 신경전이 계속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이게 안 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해창 후보 쪽에선 단일화 안 되길 또 바랬고 단일화 안 될 거라는 정보까지 보고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극적인 순간에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너지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빨리 단일화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선출되는 것보다 아마 단일화가 성사되는 게 뒤일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 정권을 꼭 심판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당 지지자도 있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안달이 날 겁니다. 왜 단일화를 안 하고 3자 구도로 가면 지금 질 텐데 이제 그런 그 조바심이 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가 될 때 그동안의 신경전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일화를 제대로 하고
정말 멋진 승복의 그런 미학을 발휘한다면 시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단일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후보 쪽이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싸움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저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조금 제가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선제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거부하면서 약간의 감정적인 어떤 걸 비쳤는데 지금은 좀 자제하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그거를 잘 감정 표출을 하지 않고 잘 대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문제는 아마 3월 초에 굉장히 관심이 커질 거다. 그때 지켜보고 시너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 시기의 문제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단일화가 되면 크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단일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희박해지는 상황. 그리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단일화가 지금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예. 역대 선거를 보면은 뭉치면 이깁니다. 그리고 분열하면 패배하는데요. 아까 이제 이회창 전 대선 후보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회창 후보가 다 이긴 걸로 돼 있었지만 결국 이제 이인재 후보가 분열하면서 졌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1995년도에 조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때도 박찬종, 정원식 이렇게 두 후보가 보수 후보가 분열되면서 졌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단일화가 중요한데 승패가 알겠습니다. 달린 문제인데 예. 앞으로도 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뭉쳐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의원님도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일화 이야기가 오간 것이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시장도 보궐선거가 있고 여기에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9명의 예비 후보가 나온 이런 상황인데 부산시장 사실 그 지역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미 좀 이긴 싸움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아직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조금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지도부 차원에서 너무 좀 정책적인 지원을 좀 안 해주는 게 아니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 지적을 언론이 했고 예.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냐면요. 예. 리얼미터의 경우에 1,5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응답한 분은 190명밖에 안 돼요. 190명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일주 전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섰는데 일주 뒤에 여론조사하니까 지는 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민심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오판이라는 거죠. 표본 자체가 잘못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갤럽 예. 여론조사 같은 시기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또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요. 민주당보다. 지금 보는 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부산은 제가 보기에 150명 안팎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부산 시민만을 상대로 적어도 800명에서 1,000명가량을 여론조사해야 비교적 정확합니다.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한 거.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한 데서 부산만 추려가지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저 여론조사는 그런 소위 오차에 대해서 일단은 감안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는 트렌드를 쭉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갤럽과 또 리얼미터는 여론조사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갤럽은 면접 조사를 하고 리얼미터는 ARS 조사를 해서 갤럽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늘 좀 적게 나와요.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늘 적게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는 거로 나왔지 않습니까? 리얼미터의 경우는 ARS 조사라 대체로 국민의힘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차이가 있는 걸 또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예. 부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여론 흐름이 어떤지는 정확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저런 해석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부정하면 이전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2배 이상 이겼던 여론조사도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해석은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에서 2배 이상 민주당에 앞섰는데 왜 갑자기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2군데에서 했거든요. 리얼미터하고 한길리서치하고 특히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국민의힘이 10%포인트가 떨어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8%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세한 그런 지형이다라는 건 저는 인정을 하죠. 예. 그렇지만은 왜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또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분석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거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긴 게임이다 라면서 좀 오만한 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후보들은 9명이나 난립돼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 제시가 좀 없다는 거예요. 공약 제시가. 예. 그런 게 하나 지적이 되고 있고요. 2번째로는 지금 경선 주자들이 본선만 나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승리한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네거티브, 그러니까 인신공격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 3번째로는 지역 경제에 대한 선점을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거기에 또 가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약속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2월 달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어울려서 나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양상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 끌고 나가는 그런 선거제는 예. 안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다음 이제 주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또 앞서는 거로 나올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얘기는 여론조사는 아니고 잠깐만요. 제 제가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추세는 기본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191명이 응답을 한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1명이 응답을 했을 때 부산 시민의 전체 여론을 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과학의 기본은 적어도 800명 이상, 100명을 해야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예. 191명의 응답을 가지고 저런 판단을 하는 건 문제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부산 민심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려면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뭐 네거티브를 한다. 일부 네거티브는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언론을 그대로 답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주자들이 자기들이 일찍 뛰어들어서 스타트를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다음 다만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부산에 계신 의원들은 이미 특별법도 냈습니다. 이게 부산 민심에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정부 여당이 정략적으로 다뤄왔단 말이죠. 예, 그다음 총리실의 알겠습니다. 검증위원회 예. 이것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검증 결과를 냈단 말이죠. 그리고 2016년에 프랑스의 소위 공항공단이 집중적으로 이거를 예, 그 검증을 얘기를 하면 해서 또 계속 또 그렇습니다. 길어질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를 뒤집을 만한 어떤 예. 결정적인 게 나오질 않았는데 뒤집었거든요.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거고 결국은 저는 부산 시민들이 그런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왜 부산시장 선거가 생겼을까? 아니, 오거돈 근데 시장의 이거 저기 책임 문제, 서로 좀 예.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혼자만 계속하면 안 돼요. 예. 저는 딱 20초만 하려합니다. 오거돈 시장 예. 책임 뭐냐면 문제에 저희가 대해서 지금 부산 시간 시민들이 관계상 심판을 할 여기까지 겁니다. 좀 들어야 될 것 선거법상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엄격하게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온 2번의 여론조사를 부정하면은 이전의 여론조사도 부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자기 모순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